예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예외가 객체지향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든 일반적인 구조화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종류의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간에 예외 처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예외 처리를 안 해주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강건하지 못하게 돼요. 오류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지만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오류를 줄여야 프로그램이 강건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기존의 C에서 사용했던 그 오류, 예외 처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 예외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를 우리가 함수를 구현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먼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고려한 다음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예외들이 발생할지 한 개발자는 생각해낼 수 있고 어떤 개발자는 생각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개발자가 더 훌륭한 개발자예요? 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외를 잘 발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능한 예외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예외들을 적절히 처리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강건하게 구현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봤던 은행의 인출 메소드, 은행의 인출, withdraw, void, withdraw, int, amount.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3장인가 봤을 때 어떤 함수를 만들 때 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면 사전 조건은 주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객체지향에선 객체의 상태 그리고 또 뭐가 되죠? 뭘 봐야 돼? 요 인자의 상태인가? 뭐 인자가 적절한 인자가 오냐? 어떤 게 적절한 인자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타입이 int네. 그럼 int의 범위는 자바에서는 음수에서 양수까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건 여기서 처리해야 되고 어떤 거는 문제가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고 이런 경우도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걸 생각해내지 못하면은 저 withdraw 코드가 엉망진창 되겠죠. 뭐 결과 음수가 되거나 뭐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 통해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서도 이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뾰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역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량. 이 역량은 어떻게 길러질까? 많이 해봐야 돼. 많은 프로그램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오류를 겪으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내야 되는구나. 저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안다. 이런 건 이제 가능하지 않고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알아내겠죠.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단순한 함수를 만들더라도 이 함수가 그래서 어떤 예외 상황들을 처리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예외라는 건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개발하는 과정에 있을 때랑 개발하고 나서 완료한 다음에 배포할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때의 예외 처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의 예외 처리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냐면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예외라는 게. 그 다음에 개발된 이후에,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배포를 나갈 때에는 거기에는 어떤 예외들이 남아 있어야 되냐면, 처음에 개발 과정에 예외를 막 넣어서 처리를 해요. 근데 다 만들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예외는 꺼냅니다. 필요 없으니까.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다 빼내요. 빼내고 일부는 남겨놔요. 어떤 걸 남겨놓냐. 배포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버려두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배포되고 나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프로그램이 안 죽고 계속 실행될 수 있어야 돼요. 개발 과정에서는 죽어야 돼. 개발 과정에서 안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개발 과정인데 문제가 있음에도 안 죽고 계속 실행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발견을 못 해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뭔가는 알려줘야 돼. 그 알려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야.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의 오류 처리랑 개발되고 나서의 오류 처리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예측되지 못한 예외는 절대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지 못한 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완료된 후 배포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첫 번째, 사용자에게 오류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료시키더라도 뭘 해줘야 돼요?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저장해 주는 게 필수죠. 저장 안 해주면 아마 안 쓸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다음에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책임은 보통 개발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을까? 우아하게 종료된다는 게 뭘까? 본인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우아하게 종료. 옛날에는 본인만 죽지 않고 누굴 죽였냐면은 시스템 전체를 죽였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재부팅하지 않고는 그 컴퓨터가 다시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아하게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은 요즘은 개발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운영체제의 문제. 운영체제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우아하게 종료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사용자 입력 오류예요. 사용자가 뭔가 입력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다른 엉뚱한 입력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내가 그 엉뚱한 입력을 할지 알고 대처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데 대처를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가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인데, 사용자 입력 오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뭘 만들어야 돼요? 입력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입력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받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숫자 넣는 거잖아.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여기다 막 A도 넣어놓고 마이너스 1도 넣고 막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내가 코드로 처리해 줘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우스는 이 12개 값 외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 못 갔잖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1월이면 1부터 30일 쭉 나오겠죠. 이어도 그렇고. 얘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뭘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오류 체킹하는 부분도 더 다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뭐죠? GUI를 이용한 입력 인터페이스 만들 때에는 이 입력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받는 그 값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검사해야 되는 오류들이 대폭 없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게 장치 오류예요. 프린터 용지 부족.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저런 거 어떻게 극복하나. 물리적인 제한,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 요 두 개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행시간 코드 오류예요. 요거는 누구의 잘못이야? 여러분 잘못이죠. 개발자 잘못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발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적 제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될지는 내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얼마나 용량이 널널한 컴퓨터에서 쓰이는지, 그렇지 못한 컴퓨터에 쓰이는지는 내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개발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는 확실히 해결해 줘야 되겠고,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프린터 용지 부족,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 저런 오류는 어때요? 특성이 뭘까, 저거는?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프린터 용지 부족이면 어떻게 돼? 메시지에 띄워요. 용지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죽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용지 부족이란 메시지 알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프린트에다 용지 보급해주면 되지. 그리고 다시 오케이 누르면 다시 실행되면 돼요. 프로그램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공간 부정 어떻게 돼? 여러분 막 다운받다가 공간 부정 메시지 나오면 어떻게 돼? 컴퓨터 껐다 켜? 뭘 해요? 불필요한 파일 찾아서 지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셔야 돼요. 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내 잘못인지, 사용자 잘못인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 세계에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냐? 요거를 보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C에서 주로 어떻게 했었나? 보통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작업을 수행하고 그 수행된 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고 결과값을 받아서 그 결과값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면은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만약에 반환값으로 안 돼.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 C에서. 반환값으로 오류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왜? 반환값이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반환값이 오류가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일 수 있잖아요. A 더하기 B 뭐 하면 그 더한 결과값을 줘야지 오류를 반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류가 함수의 결과를 반환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C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C에서. 함수에서 오류를 반환 못해. 반환값을 그럼 어떻게 해? 제일 흔한 방법이 전역 변수 쓰는 거예요. 전역 변수. C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역 변수 하나 세팅해 놓고 얘를 함수에서 초기화해 놔. 그 다음에 함수에서 문제 생기면 얘를 어떤 값으로 바꿔놔요. 그러면 함수가 끝나고 나면 뭘 쳐다보는 거야? 이 전역 변수 값이 엉뚱한 값을 갖고 있냐 아니냐. 어떤 값, 오류 값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얘가 오류 값을 갖고 있으면 뭐야? 오류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함수 하나가 아니라 함수를 연달아 실행하게 돼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오류 처리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봤을 때 흐름하고 이거 봤을 때 흐름 어때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뭘 꺼내내야 된다. 그럼 접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추출해야 되고, 뭐 수정해야 되고, 뭐, 그럼 계속 이게 뭔가 엮여요. 그럼 코드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하는지가 잘, 코드로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외 처리가. 예외 처리하는 코드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때 수행되는 그 프로그램 흐름이 예외 처리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독성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방법의 문제점은 크게 6가지를 제시합니다. 번거롭다. 두 번째, 적절한 오류 코드 반환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옛날 C에서는 요거 문제 때문에 전역 변수를 많이 쓰기도 했다. 오류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다. 오류 처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바로 함수 끝나고 나서 해야 돼요. 안 끝나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된다. 봤죠? 보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늘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됐어도 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런 6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객체지향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쓰면 이 6가지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번거로워요. 예외 처리는. 그런데 이 오류 코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예외 처리, 객체지향 예외 처리 기법은. 그 다음에 오류 처리 위치에 대해서는 훨씬 유연합니다. 그 다음에 호출한 측에 검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인데 약간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저하된다는 것도 약간은 개선이 돼요. 성능이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6가지 중에 새 기법은 2가지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개선을 했고 요 2가지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6가지를 다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건 영원히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 처리라는 게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요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실패하면, 즉 예외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잠깐 보고 다시 가서 설명드릴게요. 함수가 이렇게 메인에서 F를 호출하고 또 여기서 G를 호출하고 H를 호출했어요. 그럼 얘가 실행 중에 있죠. 실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통은 예전에 C 같은 데에서는 여기서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외를 처리하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들에서는 이 예외들이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 상위.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얘를 호출했던 그 상위 메소드로 예외가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리 안 하면 다시 그 상위로 전달이 됩니다. 또 여기서 처리하면 또 상위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발생된 예외는 어디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이 없는 어디 다른데 무슨 A라는 함수에서 다 몰아서 일로 고우트하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를 처리를 하는 곳으로 가자는 건 그 곳은 호출하는 흐름 속에 있는 그 흐름 안에서 예외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전 것뿐만 아니라 그 전 것까지 어디서든지 자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그 처리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 처리하는 곳이 약간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예요. 앞에서처럼 이렇게 쭉 연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코드를 쭉 처리하면 이 중에 가다가 죽으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고 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아래로 캐치하는 부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같이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실행을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됐을 때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그 계좌이체 하는 거 있잖아요. 계좌이체. 그러면 from에서 to로 여기서 withdraw하고 deposit을 하겠죠.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실행되면 돼, 안 돼? 실행이 안 돼야 되죠.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실행이 안 되게끔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같이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얘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 withdraw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공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이제 묶어가지고 이 기법을 처리되고요. 모든 객체지향적인 것이 다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요 두 개는 파이썬이든 C++이든 C샵이든 대부분 최신 그 객체지향 관련 언어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handle exception at a distance라는 오류 처리 위치를 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개념. 아까 얘기한 요 개념. 여기서 예외 났을 때 꼭 여기서만 처리하지 않고 여기나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점에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과 새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기존 방법이란 건 뭐냐면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함수에서 오류 처리를 위해서 뭘 쓸 수 있어요? 반환값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환값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쓰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기성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처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예외는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예제인데 코드를 잠깐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divide by zero test라는 게 있죠. divide by zero 테스트 01. 그러면 x는 10, y는 0, z는 0인데 z 있고 x 나누기 y 했어요. 그럼 여기 문제 생기죠.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러면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콘솔에 예외가 발생됐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거 만나죠. 그쵸? 자,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뒤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exception in thread main에서 써야 되는데 어떤 예외냐면은 Java lang arithmetic exception. 그러니까 발생된 예외가 뭔지 알 수 있죠. 무슨 예외? 산술 예외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문자열이 하나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뭐예요? divide by zero. 0 나누기가 이루어졌다. 어디서 나누냐면은 메인에서 69줄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 divide by zero 테스트라는 걸 불렀고요. 거기서 어떤 줄? 50줄에서 예외가 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예외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해서 이 예외가 발생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고쳐야 돼요. 이 오류는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잘 못한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처음에 뭐가 실행돼? 메인이 실행됐죠. 메인에서 메인이 안 끝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divide by zero로 갔죠. 01로. 그럼 여기서 실행하다가 죽었어요. 무슨 예외? arithmetic exception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예외가 어디로 전달되냐면 메인으로 전달됩니다. 근데 메인에서 그거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안 잡으면 어디로 가요? 메인을 실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JVM입니다. JVM이 예외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을 죽여요. 종료시키고 그 받은 예외에 관련된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두 개를 출력해 줘요. 이게 get 메시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stack trace라 그래요. 함수 호출된 흐름. 그러니까 요걸 보면 어떻게 해서 그 함수까지 호출됐고 어떤 라인에서 문제됐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해야 돼? 디버깅 해야 되는 위치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습하면 조교님, 교수님 오류 났어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 해결하면 모르면은 뭘 해야 돼? 구글링을 해야지. 친구한테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여기 손 들고 답을 구한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처럼 이제 2학년쯤 됐어.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해봤으면 이제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런 정도의 오류들은 보통 우리들의 실수죠.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나온 실수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이런 걸 보고 적절히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건데,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인데 try로 묶어놨습니다. try로 묶는 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내부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를 실행하다가 어떤 예외가 발생되면 프로그램을 그 예외를 상위로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직접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외를 가지고. 여기서는 뭘 하냐면 get message를 출력해요. 그러면은 예외가 갖고 있는 기본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뭐가 출력될 것 같아요? 자, 요 라인들이 쭉 실행하다가 어디서 죽어요?
여기서 죽겠죠. 여기서 예외가 발생돼요. 그럼 이 밑에 줄 실행될까 안 될까?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예외가 일로 와요. 캐치가 돼요. 그럼 이거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출력될까? 이게 출력이 됩니다. 아까처럼 예외가 어디까지 안 간 거예요. JVM까지 메인까지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뭐가 출력됐어? divide by zero. 요건 어디서 출력된 거예요? 여기서 캐치한 거예요. 요건 실행이 안 됐죠. 그렇죠? 요건 실행이 안 됐어요. 캐치를 해가지고 요 2의 get 메시지 발생된 예외에 관련된 어떤 자료, 정보는 divide by zero라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자바, 랭, arithmetic expression하고 뒤에 나오는 그 문자열 있잖아요. 그 문자열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get message라는 걸 이용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아까 대신에 뭘 했냐면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걔를 부르면 똑같이 아까 JVM이 출력하는 것과 똑같은 거를 얻을 수 있어요. by zero라는 예외고 어디서 71줄에서 60줄에서 예외난 거죠. 71줄에서 요 함수가 불러졌고 그 함수의 60번째 줄에서 요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외들은 항상 두 개의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모든 자바에 있는 예외들. 뭐 get message와 뭐가 있어요? print stack trace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메시지는 뭘 해주는 걸까? 오류 발생 위치와 오류 발생이 된 원인, 그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요.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디버깅에서 고치라는 거죠. 이게 다시는 발생 안 되게끔. 하나만 더 하고 다시 요 위에 거 보세요. 오버플로우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x가 integer.max value라고 하면은 max value는 무슨 값이냐면은 그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에요. 그럼 그 큰 값에다 플러스 10 하면 어떻게 될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근데 아까 여기서는 divide by zero라는 예외가 발생했고 여기도 예외예요. 근데 이 예외는 예외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는 우리가 예외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고 이 x의 값은 내가 기대했던 값하고는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모든 예외를 예외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들은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divide by zero처럼 예외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똑같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예외를 이렇게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의 발생은 프로그램의 논리 오류, 문법 오류는 아니죠. 왜? 문법 오류는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은 됐는데 프로그램이 죽는다. 그건 다 뭐예요? 프로그램에 무슨 오류가 있다? 문법 오류가 아니라 논리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논리 오류가 있으면 뭐 0 나누기나 배열의 세기는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1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특정 문제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직접 발생을 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다시는 그 문제가 안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류를 안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throw 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throw.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throw, catch. 그래서 예외는 던지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하면 던진다 그러고 그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건 저절로 발생될 수도 있어요. 언제? 아까처럼 y 나누기 0 하면 저절로 발생되죠. a, n 이퀄로 0 했는데 n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건 저절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draw 할 때 0이거나 음수이면은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row는 throw 발생하는데 뭘 던지냐면은 이 던지는 공이 뭐냐면은 예외 객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뭘 던져요? 예외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럼 그 예외 객체는 뭘 갖고 있나? 예외와 관련된 그 예외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고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밑에 막 빨간색으로 뜨면 보면 무슨 종류의 예외가 났구나를 알고 프로그램을 열면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메시지들이 그냥 의미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돼야 돼. 요 메시지들 언제 출력돼? 거기처럼 divide by zero처럼 출력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예외가 발생했구나. 이런 예외는 왜 발생했지? 고쳐야죠. 다시 실행하면 안 발생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때 그 예외의 객체를 던지고 싶으면 throw를 써요. throw.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객체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뭘 써요? new를 쓰는 거죠. throw 객체예요. throw 객체. new illegal argument, new insufficient fund exception.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는 자바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종류의 예외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 중에 적절한 것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예외 객체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쓰기 싫어. 그거는 정보가 좀 불명확해. 그거 갖고는. 차라리 내가 새로 정의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 객체를 내가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에 있는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이게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겠어요? 없겠죠?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것과 이걸 쓰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용자 정의 예외를 쓰는 거랑 시스템에서 정의된 걸 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는 얘 쓰려면 뭘 해줘야 될까? 내가 새로 뭘 해줘야 돼? 클래스를 다 정의해줘야 되죠. 귀찮죠? 그런 하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정의하고 나면 얘는 언제만 발생해요? 얘는 내가 정의한 거야. 그럼 언제 발생해? 이런 문이 있는 곳에서만 발생을 해요. 얘는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에서 발생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어떤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했는데 그 함수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에 있는 예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함수에서. 근데 내가 정의한 요 사용자 예외는 어디서만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발생시킨 곳. 아니면 절대 발생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귀찮은 측면도 있지만 이걸 정의한다는 게 내가 어떠한 예외인지를 구분하고 싶고 나만 발생시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발생된다는 걸 제한시키고 싶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사용자 정의 예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수로가 되면
얘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가 아니라 이 함수가 호출된 어떤 흐름, 아까 보면 스택 트레이스라고 그랬죠. 그 흐름 안에 있는 여기나 여기나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여기도 처리하지 않고 여기도 처리하지 않고 여기도 처리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그 예외 객체가 어디로 전달돼요? JVM을 전달돼요. JVM 전달하면 JVM 뭘 할까?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콘솔에다가 뭘 출력해줘요? 예외 메시지, 그 print stick trace를 출력해줍니다. 그래서 예외 객체. 그래서 예외 객체는 자바 표준화에 포함된 예외 클래스이거나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가 있고요. 사용자 예외 클래스의 이점은 아까 얘기한 발생 위치 제한적, 필요한 기능 추가할 수도 있고요. 가독성도 향상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insufficient fund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 이름에서 주는 게 있죠. 잔액 부족. 여러분들이 잔액 부족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서 잔액 부족 예외를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필요하면 throw new 요 문법을 이용해서 예외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들을 내가 잡아서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할 수 있어요? try catch라는 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ry catch. 그래서 try 요 안에서 예외가 발생되면 그 즉시 요 프로그램 실행은 중단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캐치절로 와요. 그래서 캐치절에서 여기서 발생 예외가 여기 이거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여기서 처리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도 아니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예외는 여기서 못 잡아요.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 예외는 이 함수를 부른 상위 메소드로 다시 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try catch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여기서 처리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캐치해서 잡은 것만 끝나는 거지, 못 잡은 것들은 다시 아까의 그 흐름, 요 흐름에 따라서 전달이 쭉쭉쭉쭉 올라간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캐치절은 예외를 하나만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바 7부터는 왜 이걸 썼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지만 특이하게 이걸 썼어요. 이걸 써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차라리 그냥 콤마 하지. 되게 희한하게 연산자, 오화 연산자 같은 걸 여기다 써놨어요. 되게 자바의 문법 중에 제일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문법은 try절에 대해서 여러 개의 캐치절이 올 수 있어요. 캐치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요 과정에서 요 try 내에서 그 정의된 요 파라미터에 정의된 그 예외가 발생되면 여기서 잡아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가 나열될 때 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캐치절을 정의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예외를 발생했어요. 그러면 try 내에 있는 프로그램 문장들은 이제 실행이 멈춘다. 이해됐죠? 멈추면 어디로 와? 캐치절로 오는데 뭐부터 검사하냐면 첫 번째 캐치절부터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와서 이 예외가 exception에 해당되냐 안 되냐 보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다음 걸 보게 돼요.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절이 예외가 발생되면 너가 잡을 수 있니? 못 잡아? 그럼 너가 잡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들은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은 계층 구조로, 상속 구조로 모델링 되어 있어요. 상속 구조로. 그래서 맨 위에 throwable이 있고, exception이 있고, runtime exception이 있어요. 그럼 아까 봤을 때 IO exception은 exception의 후손이에요? 후손이죠. 자식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예요. 그러면 IO exception은 exception의 후손이다. 자식 클래스다. 요거를 이해한 다음에 요걸 보세요. 그러면 IO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IO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여기 멈추고 캐치열로 오겠죠. 그러면 이 IO exception이 exception이에요? 아니에요? exception이 아니야. IO exception은 exception의 IO exception은 자식 클래스예요. 그러면 IO exception도 exception이에요? 아니에요? exception이죠. 여기서 잡아요.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 계층 구조로 있을 때 부모를 먼저 나열하면 안 되고 아래부터 나열해야 돼요. 즉 보시면 만약에 캣이야. 그러면 캣이 발생되면은 펫에서 잡을까 안 잡을까? 캣도 펫이죠. 우리 여기서 잡는다는 거예요. 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길 캣하고 펫이야. 캣이 발생됐어. 그럼 어디서 잡을까? 여기서 잡는 거예요. 강아지가 발생됐어. 그럼 캣에서 안 잡겠죠. 그럼 어디서 잡아?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상수 계층 구조를 봤을 때 더 아래에 있는 거를 먼저 써야지만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unreachable 코드가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우리 프로를 했는데 return 0 해놓고 여기 a equal 0 했어. 이 문장 실행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이 코드 이걸 뭐라 그래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라 그래요. 문법 오류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 얘는 뭐가 돼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가 돼요. 왜? IO exception 얘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문법 오류예요. 왜? 얘가 exception만 있어도 다 잡죠. 더 상위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에 있으면 여기다가 뭐 cat, do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강아지 잡고 고양이도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pet 쓰고 dog 쓰면 dog 쓰는 건 의미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개 나열할 때도 상위 걸 나열하면 하위 거는 나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들이 자바에 있는 예외들은 상수 구조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해 주세요.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실행되는 순서, 예외가 쓰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inally라는 게 하나 있어요. finally.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근데 finally는 없어도 돼. 안 써도 돼요. 요즘 안 써. 근데 만약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경우의 수가 보세요. try 절에 예외가 하나도 발생 안 됐어요. 그럼 쭉 실행되고 얘는 catch는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실행돼? finally는 실행돼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에 해당되는 캐치 블록이 없어요. IO extension도 아니고 runtime extension도 아니야. 그럼 얘도 못 잡고 얘도 못 잡죠. 그러면 finally는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외는 어디로 가? 아직 못 잡았죠. 그럼 그 예외는 다시 상위로 가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해야 했지만 그것에 있는 경우나 꼭 요 아래 거 설명했네.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면은 IO exception이 발생했으면 여기서 캐치해줘. 그럼 요 캐치가 실행되고 finally가 실행돼요. 즉 finally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finally는 만들어 놓으면은 얘는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 안 하든 잡든 안 잡든 언제 실행돼요?
항상 실행돼요. 근데 만약 실행될 경우에는 캐치가 실행됐으면 그거 다음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finally는 보통 뭘 이용해 쓰이냐면은 무조건 쌍으로 해야 되는 것들 하기 위해서 여기서 파일 열었어. 죽었어. 그럼 파일은 닫아줘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써요. try with resource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닫아줍니다. 요 과정이 끝나면은 오픈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닫아줘요. 옛날에는 여기다가 finally 써놓고 close, reader.close, writer.close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try 안에다가 요 가로 열고 여기다가 문장을 넣어놓으면 얘네들은 자동 닫기 기능이 있는 애들은 여기다 생성을 하면 요 try catch가 끝나고 나면 얘네들 어떻게 해줘? 자동적으로 닫아줘요. 그래서 요즘은 요 try with resource라는 개념이 언제 도입됐냐? 안 나와 있냐? 언제 나왔어요? 자바 7. 자바 7 이후에 요 try with resource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동 닫아주는 기능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는 finally를 별로 안 쓴다. 쓸 일이 별로 없다. 보통 쌍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대표적인 게 new, delete, open, close잖아요. 근데 자바에는 new하고 delete는 쌍이 아니죠 이제. 그럼 남은 거는 뭐야? open, close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근데 open, close도 자바는 이제는 auto close ball이라는 거 만들어놔서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finally는 별로 쓸 일이 없다. 근데 만약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함수를 만드는데 요 함수에서는 요런 게 발생합니다라고 throughout라는 구문을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요 안에 있는 요것들 내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여기서는 이런 게 발생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 용도로 공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는 이제 다음에 수요일날 설명할 건데 모든 거를 공표할 필요는 없는데 자바에서는 예외를 체크드와 언체크드를 구분했는데 체크드는 무조건 공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내가 여기서 처리하지 않으면 체크드는 무조건 공표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체크드와 언체크드가 뭐냐? 요거는 얘기가 되게 복잡하고 좀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수요일날.